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의 박정하 교수입니다. 제가 올해 교양교육학교 회장을 맡고 있고요. 동의대 디그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가 이렇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기조발제를 맡겨주셔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포스트 휴먼 테크놀로지와 뉴 리버럴 아츠의 만남이라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또 좀 깊이도 있는 주제를 정해 주셨습니다. 정말 지금 시점에 필요한 주제죠. 근데 뭐 제가 철학 전공이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접근할 만한 능력은 안 되고, 제가 교양교육에 종사하고 있고 교양교육학교 회장이다 보니까 주로 이 주제의 앞부분에 기조발제라는 게 원래 전체적인 방향과 관련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향과 관련해서 기술의 도전, 교양교육의 응전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포스트 휴먼 테크놀로지라는 새로운 기술의 도전에 대해서 뉴 리버럴 아츠 중심의 이 교양교육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지금 시점에서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지금 시점에서 교양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고민해 보고자 하는 제 얘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방향을 잡았는데요. 첫째는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거는 이 기술이 발전되면서 우리 직업 환경이 지금까지도 변화돼 왔지만 더욱더 변화돼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변화되는 직업 환경 속에서 대처할 능력을 학생들한테 길러줘야 되는데, 그게 전공에서는 기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교양교육에서 그 점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럼 지금도 교양교육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이런 변화 상황에서 단순하게 직업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 상황에서도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자기 성찰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교양교육의 중심에 와야 되고, 요거는 전통적으로 교양교육의 이념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른바 자유교육이라고 불렀던 교양교육의 이념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는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도구적인 차원은 리터러시 교육, 내용상으로는 기초학문 중심. 요거는 지금도 우리가 교양교육에서 강조하고 있고, 이른바 교양기초교육원이 컨설팅할 때도 강조하고 있는 바이죠. 여기에 저는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포스트 휴먼 테크놀로지라는 게 등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술은 그냥 알아서 등장하는 것이고 나는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바꿔서 학생들이 기술을 선택하고 기술 발전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임을 깨닫게 만드는 교양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술의 발전 방향을 결정할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하는 교양교육이 앞으로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 이건 이제 제가 덧붙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일종의 도덕적 판단력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덧붙이는 걸로 제 말씀은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한 20분, 25분 동안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빨리빨리 넘어가고 세 번째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의 4차 산업혁명 담론이라는 것이 대체로 미래에 대한 포괄적 전망으로 나오기보다는, 우리 지금 동의대가 문제 삼은 문제 접근 방식은 미래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이 상당히 포함된 방식인데, 한국 사회의 4차 산업혁명 담론은 일자리 문제 국간 내 협박 담론이 많죠. 적응 못하면 니네는 일을 못 가진다. 넌 실업자 된다. 일터에서 밀려난다. 그래서 미래의 일자리 리스크에 대해서 입장들이 왔다 갔다 하고,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내니까 실업 걱정하지 마라. 아니, 일자리가 이동한다. 서비스 영역으로.
따라서 구직과 실직이 악순환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기그 이코노미가 이루어진다. 아니 월클리스 소사이어티, 일자리가 없어진다. 뭐 이런 논란들이 중심에 서 있고, 또 한편으로 4차 산업혁명 포퓰리즘이 지배합니다. 이건 제가 붙인 용어인데요. 앞으로는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니까, 기술에 적응해야 하는 사회니까 기술자가 잘 사는 사회고, 직업을 구하기 더 어려워지는 사회고,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고, 이렇게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걸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이걸 이렇게 트렌드로 받아들여서, 트렌드는 뭐냐면 우리가 순응해야 될 어떤 대상이죠. 운명 같은 트렌드니까 순응해야 될 것인가. 마치 태풍이 오면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피하고 순응해야 될 대상인가, 아니면 이 방향 자체를 이렇게 가도록 둘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대상인가, 비전의 대상인가, 이걸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 4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리 교양교육이 고민해야 될 첫 번째 방향은 역시 교양교육의 직업적 의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당장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2018년 통계도 있는데 제가 2017년 통계를 그냥 유지했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9년 통계일 겁니다. 그 다음 게 아마 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2016년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 조사 분석 보고서가 2018년에 나왔는지 17년에 나왔는데, 지금 자기 직업이 전공과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를 물어봤을 때 평균이 50%밖에 안 되면, 일치가 50%가 채 안 돼요. 불일치가 50% 가까이 되고 50% 넘고, 공학 계열도 53.3%밖에 안 됩니다. 공학 계열이.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 물론 인문과 예술은 많이 떨어지고, 그죠? 자연 계열도 떨어지는데, 이렇게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2년인가 한 번씩 조사하고 있는데, 전문대와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일부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대졸자 50% 이상이 전공과 관계없는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 전공이 갖고 있는 직업에서의 의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술이 빨리 발전하면서 새로운 직업도 생기고, 이전 직업, 이전 전공 가지고 좋은 직업 갖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전공이 직업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있는 요소가 떨어진 이런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양 기초교육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죠. 그래서 직업과 관련해서도 교양 기초교육 강화가 필요한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쪽에서 나온 자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엄격하게 해석하면 전공 일치 취업률은 50.2%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유지율도 보면은 처음 직장에 들어갔다가 10년 이상 그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10%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직장을 떠나거나 미취업 상태가 되는 비율이 42.4, 반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점점 1년 이상 있는 사람은 반 조금 넘고, 2년은 40%, 3년은 30% 미만, 4년은 20% 내외,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자의 70% 이상이 3년 내에 이직을 합니다. 이직을 하면 꼭 자기 전공 관련 직장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죠. 따라서 어떤 직업을 가질지 모르니까 보편적인 교육인 교양기초교육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직업 관련해서도 교양교육이 갖고 있는 의의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특히나 평생 학습 능력을 비교해 보면, 이거 2013년 통계인데 요즘도 비슷한데요. 리터러시 교육을 보면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요, 빨간 게 일본, 초록색이 한국인데, OECD 평균보다 30세 중반까지 높았다가 일본은 아주 높지만 우리는 점점 낮아집니다. OECD 평균보다도. 그 다음에 누머러시, 수학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보다는 떨어지고 프로블럼 솔빙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OECD 평균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왜 평생 학습 능력이 한국이 떨어지느냐 하면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 가려고 하고 그 대학에서는 취업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취업해 보니까 전공과 업무는 연계성이 낮고 그런데 이런 능력을 기르고 있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직업을 갖고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중에 특히나 이런 평생학습, 평생교육, 또 직업의 변화를 고려할 때 어떤 게 강화되어야 되겠느냐 하면 역시 리터러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좋은 예로 OECD가 그 러닝 프레임워크 2030, 이거 2030년을 염두에 두고 교육의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 논의를 이미 그 제출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가 있지만 컴피턴시 논의입니다만 그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능력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갖고 있고 학생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능력에 리터러시, 전통적인 리터러시, 누머러시, 수학적인 능력, 그 다음에 추가적인 리터러시가 3개, 데이터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헬스 리터러시. 요게 이제 코로나 이전 상황에 나온 건데도 헬스 리터러시가 아주 주목되는데요. 결국 리터러시의 성격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늘어났고 헬스 리터러시까지 그것이 학생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라고 OECD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양교육이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교양교육의 이른바 리터러시 교육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 발전을 통해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시대에는 그래야 평생 학습하면서 새로운 직업도 가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리터러시 교육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화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고 리터러시 교육의 종류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방향은 워낙 기술 발전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삶의 방향에 대한 성찰 능력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이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래야 흔들리면서도 내 삶을 살고 내 방향으로 갈 것이니까 그 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 발전은 결국 삶의 파편화를 강화합니다. 삶의 방향을 찾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게 원래 교양교육 본연의 목적이죠. 교양교육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영역이나 특정한 직업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인간으로 살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고용문화가 이미 4차 산업혁명 이전에도 노동문화의 유연화, 노동의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10년 뒤, 5년 뒤에 뭘 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앞에 직업 상황처럼 인생을 다 모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미 사회가 우리 학생들을 이런 삶에서 적응해 나갈 사람으로 보고 있고 사실은 학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가 학생들을 일종의 인적 자원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휴먼 리소스라고. 심지어 한국은 한때 교육부 이름이 교육인적 자원부였잖아요. 국가주의적 관점이죠. 인간을 기르는 게 아니고 인적 자원을 기르는 취업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인간 휴먼 디벨롭먼트가 아니고. 그래서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하나를 쭉 추구하는 그런 일종의 마스터 같은 장인 같은 삶이 아니라 실용 만능인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 뽑으면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바뀌든 항상 써먹을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나 필요로 하는 보통 능력 배양을 강조하고 각종 적성평가나 역량 기반 교육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물론 개인의 이 변화되는 사회 속에 생존 능력을 길러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자기 삶을 자기 삶의 방향으로 하나의 서사를 써갈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아닌 것이죠. 전혀 아니고 오히려 삶의 파편을 강화하고 개인의 서사를 중지하게 됩니다. 결국 방향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요 문제는 또 그 다음 페이지 가지고 설명을 해봅시다. 요 문제는 이제 철학자 얘기 중에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인간은 서사적 존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무슨 얘기하면 인간은 자기 얘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가 뭔가 얘기가 될 때 그래야 내가 삶의 의미를 찾고 결국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얘기, 그 초점만이 중요한, 요거는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 초점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 초점도 중요하죠. 이 서사적 존재라는 속에는 결국 우리 부모님은 내 서사의 일부고 나는 부모님 서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타자가 내 서사의 일부고 나는 타자의 서사의 일부니까 나는 내가 속한 더 큰 삶, 더 큰 공동체의 큰 얘기의 일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사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No, 그렇지 않다. 반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것도 반대하는 거죠. 근데 사회학자 세넷 얘기에 따르면 이미 20세기 후반부터의 자본주의가 자기 삶을 연속적인 이야기, 서사로 만들 수 있는 연관들을 사라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학생들이 모두 다 자존감 부족이에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삶에 대한 방향이 분명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면서 그 방향으로 갈 건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삶의 방향성에 대한 교육도 잘 안 돼 있고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입시 준비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인간으로 살 것인가 고민을 할 시간을 주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인간으로서의 방향이 분명하면 흔들리면서도 그 방향으로 갈 건데 그게 없으니까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면서 자존감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쉽게 모멸감을 느끼고요. 그러다 또 그게 쌓이면 혐오감으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사적인 존재인데 이 서사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게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에서 내 서사를 써가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내 서사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니까 내가 속한 사회 전체를 보는 안목 또 사회가 토대로 하는 자연을 이해하는 안목을 길러야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서사를 써가기 위한 실질적인 물리적인 기반이 직업 능력인데 그러니까 삶은 도구적인 거죠. 근데 현실은 취업만 중시하게 하다 보니까 주객 전도돼서 삶이 1, 2보다 지금 중요하게 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따라서 이 시점에 더더욱 기술 발전에 의해서 자기 서사를 써가기 힘든 변화 많은 사회 속이기 때문에 교양교육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인간으로서 삶의 방향에 대해 성찰할 능력을 함양하고 또 내가 속한 사회 전체를 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함양하고 사회가 토대로 서 있는 사회의 토대인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초학문 중심의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이 이루어져야 이런 교육이 돼서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양교육이 원래 교양교육이 하던 역할을 다시 복원하는 게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왜? 워낙 기술 발전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찾는 게 어려워지도록 사회가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방향은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삶에 대한 성찰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게 좀 더 강조돼야 되겠다라는 점을 저도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는 도덕적 판단력 강화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덧붙이고 싶은 얘기인데요. 기술의 비약적 발전,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발전 방향은 우리의 의사결정의 대상입니다. 그냥 태풍이 불면 피하듯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시민들이 민주주의적인 그 합의를 통해서 기술을 어디까지 어느 방향으로 결정할지를 합의를 봐야 될 대상인 거죠. 따라서 전혀 경험 못 해본 상황 속에서 기술을 어느 방향으로 접근시킬지 고민하는 도덕적 판단력 배양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의사결정하고 선택한다 해야 된다는 담론보다는 수능 담론이 지배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 순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기술 발전에서 낙오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수능 담론이 지배적이죠. 이게 과연 적절한가 문제를 던져봐야 되고, 이런 담론을 비판하고 담론을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아까 트렌드냐 비전이냐 그랬는데, 이걸 트렌드로 바라보면 순응해야 되고 따라가야 될 대상인데, 비전으로 바라보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의 담론은 의지미래, 내가 선택하겠다는 의지미래가 아니라 단순미래, 어떻게 세상이 변할까, 어떻게 순응할까 하는 담론이 지배적이죠. 이거는 진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결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본이나 권력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 단순미래 속에는 자본이나 권력의 의지미래가 은폐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결정하지 않으면 이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바뀔까, 나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어떤 역할을 못하고 그냥 어떻게 바뀔까라는 걸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상황의 불확실성이 증가해서 예측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예측이 경쟁적으로 난무하는 모순적인 현상을 보이고요.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규정하면서 그와 관련된 산업이나 특정 영역이 성공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포스트 코로나 상업주의로 가는 거죠. 4차 산업혁명 담론도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트렌드로 볼 거냐 비전으로 볼 거냐, 미래를 따라가고 순응해야 될 운명적 대상으로 보고 성공적 순응을 목표로 삼는 순응 담론으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의사결정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선택 담론으로 볼 거냐. 지금 전자가 지배적인데 교양교육이 후자의 능력을 길러주는 쪽으로 가야 될 시점이다 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하나만 들면요, 예를 들면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자동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담론은 어차피 완전 자동화도 할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 건가, 이게 수능 담론이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사실인가 고민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반대 담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댑티브 오토메이션, 적응형 자동화가 불가능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사명이 과연 완전 자동화로 인간을 배제하면서 그게 사명이냐, 인간과 기계의 협업을 친인간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사명으로 부여할 수도 있느냐. 그래서 풀 오토메이션과 어댑티브 오토메이션, 기술 중심 자동화와 인간 중심 자동화의 어떤 갈등이 지금 있거든요. 이게 의사소통, 의사결정의 대상입니다. 무조건 완전 자동화가 정해진 게 아니고, 보통 뭐 그 에어버스와 보잉을 비교하기도 하더라고요. 에어버스가 이제 기술 중심이고 보잉이 인간 중심인데, 그거는 이제 이게 에어버스 조정실인데, 요거는 이제 다 디지털화 돼 있고, 중요한 건 위급 시에 인간이 아닌 시스템이, 자동 시스템이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보잉 쪽은 자동화된 것이 보조를 하지만 좀 인간 중심적으로 햅틱 시스템도 돼 있고, 중요한 건 위급 시에 인간이 판단하게 돼 있다. 뭐 이런 자료가 있던데요.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개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4차 산업혁명도 휴머니스틱 턴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냐면 무조건 자동화로 가지 않고 인간에게 삶의 성취를 제공하는 일을 만들어내도록 기술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 적합한 일이 되도록 일과 인간을 중재하는 기술 쪽으로 우리가 몰아가야 된다. 그래서 적응형 자동화, 인간과 함께 하는 자동화, 코봇. 그래서 로봇과 코봇을, 콜래버러티브 로봇을 대비시켜서 완전 자동화가 아닌 인간을 보조하는 로봇으로 가는 거, 인간과 협업하는. 요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사결정해야 될 문제죠. 자동화만이 아니라 특히 인간 증강 문제 같은 게 중요합니다. 인간 증강 문제가 실제로 기술이 발전돼서 증강 약물, 유전자 조작, 생체와 컴퓨터의 연결, 이런 것들을 할지 말지를 의사결정해야 되죠. 무조건 해야 되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오늘날 선택을 위한 교육, 시민들이 의사결정하기 위한 교육이 중요한데, 이거는 덕성 교육만으로 부족하고 결국 도덕적 판단력,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느냐를 판단할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는 도덕적 판단력 교육, 모럴 리즈닝 교육으로 가야 되고, 이게
오늘날의 교양교육의 중심에 자리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버드대가 주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게 하버드대 교양교육과정 개편 과정을 보면요. 78년 이래 개편이 되면서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78년도에 개편될 때 전체 교육과정 그 개편의 목적은 탐구하는 방법의 습득이었는데 그때 여러 영역 중에 모럴 리즈닝이라는 영역은 필수였어요. 2009년에 교육과정의 목적이 좀 바뀌면서 학문과 삶의 연계라는 걸로 목적이 바뀌면서도 ethical reasoning은 필수입니다. 말만 바뀌 똑같은 거잖아요. 2019년도 시행된 교육과정은 아예 목적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삶이면서 윤리와 시민이 필수 영역인데 역시 이런 능력 기르는 거죠. 하버드 학생들은 미국 사회에서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실용적 결정이 아니라 올바른 의사결정할 능력을 훈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 판단의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서 대학 때부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없더라도 판단하고 토론하고 고쳐나가도록 하는 거고 우리로 그런 과목들을 고려해서 교양교육의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전통적으로는 프로네시스 교육에 해당됩니다.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라고 부르죠. 실천적 지혜라는 게 뭐냐면 바로 어느 게 올바른 방향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으면 용기라는 게 지나치면 만용이고 모자라면 비겁이잖아요. 근데 순간순간 뭐가 용기인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용기 있게 살겠다라고 의지를 불태워도 용기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가시는데 앞에 놀이터에 중학교 3학년쯤 돼 보이는 학생 4명이 담배를 피고 있다. 키가 185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혼자인데 혼자 뛰어가서 야 이놈들 해야 용기입니까? 그 만용입니까? 그냥 지나가면 용기입니까? 비겁입니까? 학생이 있는데 한 명이다. 185.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명인데 키가 135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순간 바뀌죠. 따라서 새로운 개별 경우마다 마땅한 길을 아리스토텔레스 용어는 중용이죠. 마땅한 길을 판단할 능력, 새로운 개별 경우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 그게 프로네시스고 아무리 착하게 살겠다, 용기 있게 살겠다는 의지가 불타더라도 이게 없으면 실제로 용기 있게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 덕, 프로네시스를 길러야 된다는 의식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었는데 오늘날 바로 그게 필요합니다. 바로 도덕적 판단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미 2006년도에 한 15년 전이죠. 당시에 새로 총장으로 취임하셨던 서울대 이장무 총장께서 취임사에 아예 프로네시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공대분이신데 철학과 분하고 좀 친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 서울대가 지식 함양에 급급했는데 실천적 지혜인 프로네시스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지적 수월성만이 아닌 프로네시스 함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할 도덕적 판단력 교육이 오늘날 필요한 상황인 거죠. 하버드가 하고 이미 해왔고 그래서 이런 도덕적 판단력이 없을 경우의 상황이 바로 제일 유명한 게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도 그와 관련된 거죠. 아인만 재판을 하면서 아인만이 어떤 악마적 심연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 인지능력, 업무 처리 능력 이상이 있는 사람도 아니다. 역량에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닌데 문제가 없느냐? 시킨 대로 했으니 문제가 없느냐? 아니다. 무사유, 사유 없음이 문제다. 이때 사유 없음은 뭐냐? 결국 프로네시스가 없는 겁니다.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판단할 도덕적 판단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판단을 멈추어서 일상적인 역할만 충실히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누구나 인간임을 포기할 행위를 자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학의 인성교육이 교양교육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이제 덕성교육이 아니라 도덕적 판단력 배양교육이 필요한 시점이고 특히 기술 발전 시대에 이 기술을 적용할지 말지 또 이것은 새로운 상황에서 올바른 걸 판단할 일종의 도덕적 상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창의성 교육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그걸 비판적 사고 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교양교육에서 그동안 비판적 사고 교육에서 주로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만 강조됐습니다. 비판적 사고가 작동하는 것이 최소한 세 맥락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논리적인 능력, 정보와 논증에 대해 숙련되고 능동적인 해석평가, 옳으냐 그러냐, 이 주장이 옳으냐 그러냐, 이 주장의 근거를 따지고 내 주장의 근거를 따져서 올바른 논증을 펼치는 이거 강조돼 왔고 과목도 많잖아요. 그 다음 또 창의적 문제 해결이 강조돼 왔죠. 해결책 대안을 제시할 때 대안들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하는 비판적 사고가 또 강조돼 왔고 이거는 공학에서도 디자인 설계할 때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우리 교양교육에서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은 강조돼 왔지만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고려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뭐가 옳은 판단인지 물론 타산적인 판단도 들어갑니다. 그냥 수술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어쪽이 이익일까라는 판단도 들어가겠지만 프로네티스 어느 쪽이 옳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또는 정치적 판단도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판단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특히나 앞으로의 기술 사회에서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기술을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갈지 기술을 적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윤리적 판단을 하는 능력 그런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교양교육에 좀 더 강화돼야 될 시점이 아니냐 교양교육의 응전에서 하는 말씀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처음 말씀드렸던 얘기로 정리하자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교양교육의 방향은 그동안 해오던 것 중에서 직업 상황을 고려할 때 리터러시 교육을 좀 더 다변화시키고 강화하는 게 하나의 방향이고 그리고 교양교육의 본연의 이상을 살려야 될 기술 변화 때문에 사회가 점점 빨리 변하면서 학생들이 자기 삶의 방향을 찾기 어려우니까 자기 성찰 능력을 강화할 기초학문 중심의 접근이 필요한데 여기 덧붙여서 특히 이 기술 발전 시대에는 기술의 발전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 도덕적 판단력 교육 그리고 특히 비판적 사고 교육을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말씀은 이걸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